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이고 제게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삼남매 중 막내로 자라 엄마의 빈자리를 언니와 오빠가 채워주었고 넘치는 사랑과 이쁨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를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으로 일하시느라 언제나 바쁘셨죠. 여유롭지 못한 형편이라 언제나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지만 언니 오빠의 부족함 없는 보살핌 덕분에 바르게 잘 자랐어요. 50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저는 언니 오빠에게 아기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제가 19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병에 걸리게 됐고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되는 걸 못 보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부재로 저도 겨우 고등학교만 마친 채 곧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는데 작은 공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저의 첫 남자친구이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작은 체구에 수더분한 사람이었는데 그 눈망울만큼은 정말 또렷하고 총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빛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곤 더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여유 있는 집안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편 또한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홀어머니랑 삼남매들과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워낙 어머니가 강하시고 여장부 같아서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클 수 있었다고 했죠. 남편이 하도 본인 어머니가 여장부 같다고 하길래 저는 약간 겁이 났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나도 따뜻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를 보고 나서 결혼을 결정할 정도로 이 집 며느리가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밥에 김치만 있어도 둘이 좋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편이 딱 그랬어요. 서로 가진 게 없어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고 비좁은 방에서 살면서 세간살림도 없었지만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항상 웃음이 끊이지를 않고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 저희는 그 작은 단칸방을 벗어나 방이 2칸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로운 집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 임신 소식에 언니 오빠는 뛰듯이 기뻐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기뻐했던 건 저희 시어머님이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찾아와 주었다면서 친정엄마처럼 좋아하시며 축하를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강인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여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에게도 참 감사했던 게 엄마 없이 자란 저를 한결같이 당신 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 덕에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늘 며느리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며 바깥일 하는 것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임신했을 적에도 평소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치킨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치킨을 포장해서 저에게 와주시기도 하셨어요. 당시엔 치킨이 꽤 비싼 음식이기도 했고 특별한 날 아니면 먹기 어려운 음식이었는데 그 치킨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소엔 돈 아낀다고 외식도 절대 하지 않는 분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한 맺혀서 2, 30년 지나도 계속 생각난다. 이거 부족함 없이 다 먹으라고 일부러 2마리 사왔으니까 네 신랑은 손도 못 대게 해. 하시는데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어도 저렇게까지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남편과 어머님의 사랑을 한가득 먹고 자란 저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시어머니는 제 딸을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눈망울이 꼭 남편을 빼다박아 어렸을 때 남편을 보는 것 같다면서요. 저희는 딸이 태어나면서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열심히 돈도 모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기 위해 점찍 얻은 집을 남편과 밤 산책하면서 매일같이 바라보았죠. 우리 빨리 돈 모아서 저 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 꼭 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 우리 열심히 살아서 점점 더 집 넓혀가는 재미로 살자. 나는 당신이랑 우리 딸만 생각하면 행복한 미래만 그려져. 그리고 저 또한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땐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탕 같은 삶이 지속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법이라고 제 딸아이가 걸음마를 막 떼던 해 남편이 갑작스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대단하다 싶을 만큼 건강 체질이었는데 이런 남편의 암 판정은 믿을 수도 현실로 와닿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린 딸을 끌어안고 매일같이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하늘이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은 다니던 일까지 그만두며 치료에만 전념을 했는데 지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후면 후유증으로 한참을 힘들어했고 강력한 진통제가 없으면 잠에 들지도 못하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암투병은 환자 본인도 너무 힘들지만 보호자의 삶도 같이 망가졌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 수명의 반을 뚝 떼어내서 남편에게 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말을 하면 낯간지럽고 오그라든다고 하실 테지만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어린 나이에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늙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암치료로 생활비는 끊긴 지 오래고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찾아서 했는데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부업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엔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봐주었는데 밤에 시어머니를 만나면 둘이 부둥켜 안고 수없이 많이 울곤 했죠.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하고 애원을 했는데 제 기도와는 다르게 남편의 병세는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뇌에까지 암이 번져서 마지막엔 저조차 알아보질 못했죠. 남편은 약 3년간의 그 힘든 암투병을 하곤 다음 해를 넘기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제 딸을 붙들고 울기만 하셨는데 저도 너무나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이 어린 딸은 어떻게 키우며 남편 없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무서웠어요. 원래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도 이런 제 모습에서 당신의 모습이 보였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미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네가 진짜 고생했어. 그리고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란 생각하지 마. 내가 이렇게 옆에 딱 있어줄게. 울지도 못하는 너를 보니까 꼭 몇십 년 전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진다. 슬프면 울어. 나중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슬프면 마음껏 울어. 그래야 응어리가 풀리지. 남편과 사별 후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적은 돈이지만 애기 옷이라도 사주고 과자라도 사주라며 용돈을 쥐어주셨고 반찬도 바리바리 해다 주시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을 쏟아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살았는데 남편 병원비로 생긴 빚도 천천히 다 갚아나갔고 저금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다행인 건 제 딸이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아픈 데도 없이 잘 커주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렇게 남편 떠나고 5년이 흘렀을 무렵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혜미야, 내가 네 시어머니가 돼서 할 말은 아닐 수도 있다만 너 좋은 사람 있으면 다시 새삼 시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주변에 좋은 사람 좀 잘 찾아봐. 아유, 어머님,
농담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이 없다고 저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뻔히 알면서 그러냐. 농담 아니다. 너 아직 한창 젊고 내 눈은 그저 너무 이쁠 텐데 이렇게 이쁜 너를 더 예뻐해 줄 사람 있으면 새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도 우리 애가 바라는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손녀딸도 아직 어리잖아. 나중에 아빠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올 텐데 애한테도 좋은 아빠 해주겠다는 놈 있으면 내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혼자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냥 좋은 사람 하나 잡을 걸 싶었었다.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내 말 뜻 무슨 말인지 다 알았지? 시어머니는 당신께서 살아온 그 외롭고 고된 삶을 제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아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을 훔치며 좋은 사람 생기면 시어머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해가 흐른 뒤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아들 하나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전처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 사람과 마음이 잘 맞았고 저희는 신중한 결정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와 약속했던 대로 저는 저의 재혼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렸는데 이전 시어머니는 너무 잘 됐다며 제게 어렵게 모아두신 돈 300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새 살림 시작하는데 보태 쓰라면서요. 그리곤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있고 거기 시댁에서 사랑받으며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어찌나 슬프던지 재혼해서도 어머님은 찾아뵙고 안부 전화 정도는 드리고 싶다고 하니 그럼 이제 나는 네 시어머니 아니고 그냥 네 엄마 해줄게. 우리 그렇게 지내자.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매번 딸 같은 며느리라곤 하셨지만 이렇게 내 딸 하자고 하는 어머님의 말에 저도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의외로 복병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다섯이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대놓고 남편의 아들과 제 딸을 차별하셨어요. 제게만 쌀쌀맞게 하면 되는데 저희 어린 딸한테까지도 그러시니 엄한 불똥이 튀는 것 같았죠. 얘, 너는 좀 그만 먹어라. 네 동생 것까지 그렇게 다 먹어 치워버리면 우리 귀한 손자는 뭐 먹으라고? 아이, 무슨 애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내 손자 것까지 담을래? 네 애미가 그렇게 키우디? 에휴, 벌써부터 저렇게 무식해선. 아유, 엄마,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한참 크는 나이인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저와 제 딸이 있는데도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애 없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지. 어디에 딸린 여자한테 새 장가를 들어서 이 고생이냐고.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 가진 여자를 말이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냐? 점쟁이가 장남인 너는 명줄이 짧아서 명줄 붙잡아줄 여자를 잘 만나야 며느리가 나까지 먹여 살려서 오래 살 수 있다고. 근데 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패가 망신하는 법인데. 에이그. 이런 시어머니의 모질고 날선 말들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고 제 딸까지 이런 눈치를 받아야 하는 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점쟁이니 사주팔자니 하는 것들은 믿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시모가 매번 저러니 듣고 있기만 해도 마치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으려고 온 마귀가 된 듯 했어요. 그래도 전 어떻게 한 재혼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다 생각해 최대한 시어머니와 맞추며 살아가려고 했고 이런 제게 하늘에서 복이라도 내려준 듯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바로 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고 저 또한 이제 조금이나마 제 입지가 생긴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도 당당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에도 시큰둥했고 왠지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 했죠. 한 번 갔다 온 애가 해프게 두 번, 세 번 딴 남자 안 만나라는 법 있냐? 쉽지? 난 애 태어날 때까지 그 뱃속의 애가 내 손주라곤 생각 안 할 거다. 나와서 확인해보고 인정할 거니까 나한테 벌써부터 할미 노릇 바라지도 말아라. 저 말 뜻이 제가 딴 사람의 애라도 뵀다는 뜻 아니냐고요.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재혼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뒤에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닌다는 뜻이네요. 그럼 어머님 아들도 뒤에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닌다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 태어나서 어머님 손주 맞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말에 대한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럼 저랑 계약 하나 하세요. 애 태어나서 친자 검사해보고 어머님 손자 맞다고 하면 어머님 이 집 나가세요. 어머님 때문에 멀쩡한 가정이 다 깨지게 생겼다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 시어머니도 한풀 꺾이긴 했어요. 그러던 저 임신 9개월 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명절이었는데 만삭에 음식을 하러 간 시댁엔 저밖에 없었고 동서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올 때 되면 올 테니 동서 대신 맏며느리인 네가 먼저 음식을 하고 있으라고 하였고 저는 만삭인 몸에도 꼬박 5시간 동안 전을 부치게 되었어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전을 부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하니 저의 손을 탁 치며 벌써부터 노인의 행색하는 거냐? 나이 많은 내 앞에서 힘들다고 내빼고 있어? 그럼 이 남은 건 누가 하냐? 채원에서 우리 집 들어온 주제,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동서 오면 나머지는 동서 보고 좀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머님. 이 몸으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요. 네 동서는 내 첫 며느리니까 나도 아끼는 거야. 너는 어차피 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다 오내고. 가치로 따져도 너보다 네 동서가 더 귀한 존재인데 어디 시애미 앞에서 동서를 시켜라 말아라 하고 있어?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엄살 피우지 말고 마저 해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 초 딱 한 번 말대꾸한 이후로 합법적인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이럴 땐 남편이라도 좀 제 편에 들어줬으면 좋은데 남편도 쉬는 날마다 공장 출근을 했어요. 쉬는 날 출근을 하면 수당을 더 많이 주니까 셋째까지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일부러 일을 했었거든요. 맘 같아선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시댁을 나오고 싶었지만 남편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나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자 싶어서 큰소리 한 번 못 내고 이를 악물고 전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동선에도 밥 시간대를 딱 맞춰서 오더니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때부터 몸이 좀 이상해 배가 엄청 땡기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저녁 준비는 동서가 좀 하라고 나는 누워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팔을 또 치며 너 내가 우리 며느리 부려먹지 말라고 했지? 네가 뭔데 내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여태까지 이랬으면 저녁상 차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제가 일 다 했는데 동서가 저녁 정도는 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 시키세요. 저 너무 어지럽고 배도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스르륵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펑 하고 뭔가 풍선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곤 다시 몸을 일으켰는데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저는 첫 임신이 아니었기에 바로 양수가 터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제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는 비명을 질렀어요. 동서의 비명에 제 딸과 남편의 아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 저는 그런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빨리 119 좀 불러달라고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제게 짜증을 내며 아주 누가 보면 애는 너 혼자 타났는다고 하겠다. 왜 이렇게 요란을 떨어? 임신한 게 유세네, 유세야.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하고 신랑이 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동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전화 좀 해달라니까. 저는 너무 배가 아파 소파에 있는 쿠션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눈이 뒤집혀져선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쿠션에 집어던지고 있어? 아주 꿀값을 떨고 있네. 어딜 시애미 앞에서 행패를 부려. 어? 그리곤 식탁 위에 만들어놓은 전들을 한 움큼 집어들어 제 얼굴에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린 딸은 그런절 붙잡고 울고 동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시어머니는 본인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며 난리를 치고 결국 딸한테 엄마 핸드폰 좀 찾아서 갖다 달라고 해 제가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119가 올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혼자 방방 뛰는데 구급차에 타서 애를 낳으러 가는 와중에도 재혼을 한 제 자신이 한심하고 너무 후회스러워 죽는지 알았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재혼을 했나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양수가 터지고 거의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진통이 못 오게 링게를 맞으며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태동 검사를 4시간 간격으로 하였는데 두 번째 태동 검사 때 태아의 심정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문제가 생겼다고 긴급이라며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이 뛰어오기 시작했고 제 뱃속에서 아기가 유산이 되었다며 수술로 아기를 꺼내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수술실에서도 울기만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울면 전신마취를 못한다고 저희 아기 예쁘게 잘 입혀서 보내주겠노라며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저는 9달 동안 품고 있었던 아기를 보지도 못했어요. 아기가 하늘나라에 간 이유는 원인 불명이라고 하였지만 왠지 그 이유가 다 제 탓만 같아 너무 괴로워 미칠 것 같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 이전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재혼을 하면서도 전 시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제가 흠이 되면 안 된다고 여기와의 인연은 다 끊으라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지도 보러 오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만약 정말 힘들고 기대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주저 말고 전화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리곤 그간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말씀드리니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버티지 않아도 돼.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아. 넌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라서 네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해. 그 삶이 힘들면 끝내도 된다. 당신께서 이제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엄마처럼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그 삶을 버티지 않고 딸을 위해서라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로 남편에게 더는 못하겠다고 여기서 그만두자고 하니 남편의 대답이 너무 뻔뻔해서 놀랐어요. 아, 그래. 나도 당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 보기 정말 힘들다. 그리고 사실 당신이랑 연애할 때는 당신이 나랑 비슷하기도 했고 전 남편 병수발을 그렇게 물심양면했다길래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잘할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야. 근데 엄마한테 자꾸 대들고 말 대꾸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 해까지 제대로 못 품어서 하늘 날아보낸 것도 당신 탓이고 그래 갈라서자. 남편은 마치 헤어지자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기에 이혼 소송할 것도 없어 짐을 써들고 남편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그 집을 나서게 되었고, 제가 재혼할 때 이전 시어머님이 주신 300만 원을 보태서 작은 단칸방에서 딸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딸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겐 엄마와도 같은 이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암투병을 하고 계셨다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가끔 전화만 드렸지 얼굴을 뵈러 찾아가는 게 드물었거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이전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러 갔고, 이전 시댁 식구들도 저를 반겨주며 같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상주로 상복까지 입고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어요. 엄마 없는 제게 친정엄마 그 이상으로 아껴주시고 엄마의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 분이셨기에 제 마지막 도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날 유고를 안치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는데, 웬 정장을 빼어 입은 남자 한 명이 저를 찾은 후에 온 가족들을 앉혀놓고 시어머니의 유산 상속 내용을 읊기 시작했어요. 윤미영 씨는 고인 장영래님과 과거 고부관계가 맞으셨나요? 네, 맞아요. 제 예전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장영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 수령인을 윤미영 씨 앞으로 해놓으셔서 총 2억 원이 윤미영님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영래님께서 작성해 놓으신 유서를 가족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 상봉 옆에 서류를 하나 밀어주는데 저는 그걸 들고 손이 달달 떨려 몇 번이고 놓치길 반복했어요. 그리고 유서를 읽는데 온 가족들이 모두 오열을 했네요. 이전 시어머님은 본인 아들에게 헌신을 다해 사랑해주고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며, 이 돈이 전 남편이 제게 남겨준 돈이라 생각을 하며 딸아이와 함께 지금처럼 당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재산과 다른 보험금은 당신의 친자식들에게 모두 공통으로 분배를 하셨고 남은 하나를 저에게 남겨주셨던 거였죠. 저는 이전 시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유산으로 딸의 학교 근처로 아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었고, 대출을 받아 가게도 하나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이전 시어머님이 절 위해 애써주신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당차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장사를 하던 어느 날 아침에 식재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 쌓아둔 박스 정리하는 노파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 남루한 노파를 보고 더운 날 고생하신다며 들어오시라고 했고, 그 여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 네가 여기 어떻게 있는 거냐? 제가 여기 사장이니까 있는 거죠. 그러는 당신은 왜 이런 행색을 하고 계세요? 유산한 며느리를 그렇게 비정하게 매몰차게 버려놓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꼴로 있으세요? 네가 이 음식점 사장이었구나. 이렇게 크게 될 사람이었다니. 우리 아들놈이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사업한다고 일 그만두고 대출 끌어다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그 사업이 그만 쫄딱 망해버렸지 뭐냐. 그거 갖겠다고 우리 집 팔고 애는 지 동생네 맡기고 나도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어. 그러다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다가 결국 작년에 스스로 하늘나라에 가버렸다. 그리고 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뇨 때문에 인슐린 맞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그 인슐린 하나 못 사서 합병증으로 지금 발가락까지 다 썩어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폐지 죽고 있어. 네가 내 아들 명줄 붙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너랑 끝나고 내 아들까지 그렇게 되고, 그땐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무나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겠죠. 물 다 드셨으면 이만 나가주세요. 예, 잠깐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정말로 염치 없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너랑 나랑 연줄이 다 있다는 거니까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발 여기서 내가 뭐 할 일이라도. 나가세요. 대체 무슨 염치로 그딴 소리를 해요? 당신이 이런 부탁할 자격이나 돼요? 내 뱃속에 있던 애기도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건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돕고 일을 시켜주겠냐고요. 더 안 좋은 꼴 보이기 전에 나가세요. 시간이 한참이 흐른 뒤까지도 사람이 변하질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니 아직도 덜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말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데 저는 하나도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들었네요. 그렇게 단호하고 모질 말을 내뱉고 그 여자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 종종 이 근처를 배회하면서 가게 안을 힐끗거리고 쳐다보는데 그때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면 소금을 뿌려댔네요. 저는 한참 지나서 목이 더 좋은 쪽으로 식당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고 더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하늘에서 어머님이 도와주신 걸까요? 지금은 3개의 분점을 내게 되었고 요즘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가게 관리와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는 항상 여자라고 못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었는데 그 덕인지 스스로 군인의 길을 선택해 그 힘들다는 훈련도 견디며 열심히 본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할 뿐이죠. 어떤 이들은 제 팔자가 참 기구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쩜 인생이 그리도 굴곡이 많은 것이냐 하는데 저도 초반에는 제 인생이 왜 이럴까 제 스스로 탓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깨닫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과거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해주며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저같이 별별 모진 일들을 겪은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